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독도의 날을 기념한 심포지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한 여수 사람들인데요. 오늘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지역의 세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행된 발제 내용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먼저 동북아 역사재단 정영미 독도연구소장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본 독도 세션 준비했고요. 영남대학교 이태우 독도연구소 교수의 구술 증언을 통해 본 여수 사람들의 울릉도 독도 도항이란 이렇게 세션 준비했습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린 후에 해당 심포지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입니다. 포스코 노조 파업 앞두고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중노위 중재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어요. 네, 포스코 노조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이 최후의 배수진을 친 셈인데요.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오전 8시 30분까지 17시간이 넘는 중노위의 중재를 통해 노사 협의안이 잠정적으로 도출됐습니다. 중노위는 어제 오후 3시부터 노사 양측 대표를 대상으로 중재에 돌입했는데요. 중재 협상이 수차례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었고 중노위 마감 시간인 어제 자정을 넘기면서 오늘 오전까지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포스코 노사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오늘 새벽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아침 8시 30분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창사 55년 만에 노조가 처음으로 파업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던 포스코의 노사 분규는 일단 파국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통해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 과정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중노위의 중재로 합의안은 작성이 됐지만 아직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 결과는 유효합니다. 오늘 아침에 합의된 합의안은 노조가 노조 대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조의 파업 결의는 최종적으로 철회되고 노사의 합의 사항이 실천되면서 쟁의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오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노사가 잠정 합의한 내용은 기본급 10만 원 인상, 생일 선물 10만 원, 중식비의 소급 적용, 노사 문화지원비 지급, 노조 전임자 보장, 타임오프 최대 한도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최종 투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노사가 극단적인 파국은 피했다는 점에서 일단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지켜보죠.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이 지역 일부 주민들의 입지 선정 철회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죠. 그런 가운데 순천 환경운동연합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 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 방식의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순천 환경운동연합이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천 시민들은 소각장 설치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필요한 시설인 만큼 설치하자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순천 시민들은 소각장의 안전성이나 신뢰도에 대해 53.5%가 현재의 기술로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운영이나 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의견도 46.5%로 나왔습니다. 반면 현재의 기술을 신뢰하고 안전한 시설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3%, 또 건강에 해로운 문제가 있더라도 감수해야 될 시설이라는 의견이 16.2%로 집계됐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립에 대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설로서 설치해야 된다는 시민이 33.7%, 다른 대안이 있나 찾아보고 없는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30.7%로 결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4.4%로 나왔고 소각장 설치는 안 된다는 비율은 34.7%로 나왔습니다.
예, 소각장 시설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불가피하면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순천시의 소각장 설치 절차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순천시가 어떤 방법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해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 또 주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야 된다가 56.4%를 차지했고, 소각장의 좋은 점이나 나쁜 점을 골고루 들을 수 있는 균형 있는 토론회 진행이 필요하다가 45.5%로 나왔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선정위원들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명단 공개와 입지 선정 과정을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70.6%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한 입지 선정 과정을 자세히 입지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도 41.4%가 필요성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했고, 37.4%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열람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보고서의 전면 공개로 의혹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89%로 높게 나왔고, 또 2014년 주암자원순환센터 등 순천시가 설립한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 준비가 철저하지 못해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는 비율이 49.5%로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순천시의 분리수거나 재활용 정책의 경우 분리된 재활용품을 혼합해 수거하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반응도 50%를 차지했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응답은 31%에 그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지금부터 지난 10월 24일 독도의 날에 있었던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주최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한 여수 사람들 심포지움을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 동북아 역사재단 정영미 독도연구소장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본 독도입니다.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본 독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추석 때죠. 남해에서 그 여수까지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와 서해안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을 봤고, 또 이름을 물어봐서 이제 몇몇 섬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없는 섬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있건 이름이 없건 간에 그 남해나 그 서해에 있는 섬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나라 땅이다, 이래저래 해서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도에 대해서만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독도에 대해서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심도 있는 그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독도를 더 잘 지켜야겠다라는 이 마음다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정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는요, 지금 현황입니다. 지금 일본의 현황이죠.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어떤 이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 최근부터 보죠. 최근에 범정부 차원에서 활동입니다. 최근에는 2022년에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안전보장 전략회의는 2013년에 처음 세워진 거고, 그때 10년간의 전략안이 만들어져서 쭉 진행되어 왔다가 2022년에 향후 10년간의 전략안이 발표되면서 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을 했습니다. 그 전 2013년 문서에서는
그냥 이제 독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영유권 관련 논쟁이 있다라는 정도였는데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방위성에서는 원래 방위백서라는 것을 일본 방위성이 만드는데요. 청소년 방위백서를 2해에 발간을 해서 또 독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일본 내각감방에서는 다케시마 연구 해설 사이트를 개설해서 독도에 대한 이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2020년에는 내각감방은요 우리나라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상을 보좌하는 비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각감방에서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대 개관했는데 그 영토주권 전시관은 2018년에 만들어진 거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을 하고 또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 등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 2013년에 만들어진 영토주권 기획조정실입니다. 내각감방에 만들어져서요. 본격적으로 독도 생각구 문제, 생각구 야오이다오 문제죠. 그리고 일본의 북방 영토 문제 등 영토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일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내려가면은 이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대신이 특임 대신이 설치가 됐고 또 2008년으로 내려가면은 이때부터 교과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일본 문부성인데요. 문부성에서 중학교 학습지도 유령 해설서를 개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독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교과서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독도 관련 기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2008년부터 문부성, 방위성, 내각감방 등 범정부 차원에서 독도 관련 활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촉발시킨 것이 2005년에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이고 다들 아실 겁니다. 2005년 2월 22일이 되면은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다지 이런 활동이 없었습니다. 2005년을 계기로 일본에서 이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이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전에는 1978년에 방위성에서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 시작을 한 거, 그 전에 1963년에 외무성에서 외교청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시작한 거, 뭐 이 정도만 있었는데 2005년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을 계기로 해서 일본 전역, 그러니까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한 그 산인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업지방에서 먼저 독도를 반환받자, 독도를 일본으로 반환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시작되고 그 운동이 격화되면서 2012년 이후부터는 이제 범정부 활동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준비한 것 중에는 독도 개요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특히 이제 저희 독도 연구소에서는 독도 홍보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정부 14개 부처와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담당자들이 모여서 매년 독도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협의회는 2008년에 그 국무총리 지시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정부 차원에서 독도 관련 홍보를 그 전략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또 업무를 분담해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 때문에 독도연구소가 간사가 돼서 이런 그 정부 모임, 정부 업무 공유를 위한 그런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입니다라는 설명을 할 수밖에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동아시아 영토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1945년에 일본이 패전을 했죠. 그리고 1945년에 바로 연합국이 일본 점령 통치를 위한 GHQ라는 것을 일본에 들여보냅니다. 그 GHQ라는 것이 일본 도쿄로 들어가서 거기에 조직을 갖추고 인원을 확충을 해서 일본을 점령 통치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연합국의 일본 점령 관리 기구의 표입니다. 보면은 이제 맨 위에 연합국 국동위원회 FEC가 있고요. 이제 그 밑에 미국 정부, 영국 정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아래에 GHQ 스케이프라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군인들, 미태평양 함대 군인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민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인을 영입을 해서 만들어진 일본 점령 통치 기구입니다. 이 통치 기구에서는 스카핀이라는 지령을 발령을 해서요, 일본 정부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일본 황제의 칙령에 근거해서 연합국의 지령을 실현을 시키라고 하는 칙령이 발령이 되었는데 1945년에요. 그 칙령에 근거해서 일본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연합국의 지시를 받아서 통치를 하는 그런 간접 통치 체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랑은 조금 틀린데요. 우리 한국은 미 군정이 들어와서 바로 그 민간인을 통치를 하는 직접 점령 체제였는데, 이때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황제가 있고 그런 거를 존중을 해서인지 미국 군인들이 일본 인민을 직접 통치를 한 게 아니고 스카핀을 발령을 해서 스카핀을 일본 행정부가 그거를 이행하게끔 하는 간접 통치 체제를 취했습니다. 연합국은요, 일본이 항복을 하기 전부터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일본을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이 제국주의 확장을 통해 획득한 영토를 어떻게 정하고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알려져 있는 것이 포츠담 선언입니다. 포츠담 선언에서는 일본이 지금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의 4개의 열도, 4개의 큰 섬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주변에 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10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국이 먼저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이 4개의 큰 섬은 일본에 돌려주고, 그 다음에 1000여 개의 섬 중에서 옛날부터 일본 섬이었던 것은 일본이 당연히 갔지만 이게 어느 나라 섬인지 모르겠다 해서 좀 일본 열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합국이 이게 일본 땅인지 다른 나라 땅인지를 구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HQ가 일본에 들어간 이후 이제 여러 가지 포츠담 선언을 실현하는 정책을 했지만 이 영토 문제를 처리하는 정책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연합국은 초기에요, 울릉도와 독도와 제주도를 한국 영토로 잠정 확인을 하고 이 3개의 섬을 한국에 돌려줄 준비를 했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고 또는 한국 땅이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194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가 끝에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에 평화선을 선언하고 동해 가운데 금을 긋고 독도를 한국 영토 쪽으로 포함시킴으로 해서 일본과의 사이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때 한국이 3회, 일본이 4회 정부 견해 표명을 통해 그 각서를 주고 받으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한국 땅이다를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입니다라고 일본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일본은 역사적, 국제법상 독도가 이제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이라는 거는 이 시기에 일본과 이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으면서 나온 얘기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가 오갔는데요. 여러 가지로 논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논점들이 있고, 오른쪽에 그 말풍선이 일본 쪽에서 반대하는 대체적인 취지인데,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독도가 울릉도에 가깝다는 거,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리적 접근성이 영유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우리는 연합국 총사령부에서 그 지령을 내려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그 한국 영토로 잠정 확인한 거를 중요시 여기고, 일본에서는 강화도 조약에서 울릉도, 제주도, 거문도가만 명기된 거를 중요시 여기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어서 지금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과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대결을 하고 있는데, 이 독도 문제는 역시 이 국제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1875년부터 시작되는 그 운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독도를 편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지리와 역사가 따로따로 연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융합해서 연구가 돼야 된다. 가령 예를 들면 현재 육시 사람이 울릉도 도항과 사건 관련 기록이 대부분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향후는 울릉도를 매개로 독도의 육지 사람이 왕래한 기록이 지속적 발굴이 되는 것이 독도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그 연구가, 오늘 학술회에서 다루는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사 국제법도 융합을 해서 연구가 이제 필요합니다. 다음 세션으로 영남대학교 이태우 독도연구소 교수의 구술 증언을 통해 본 여수 사람들의 울릉도 독도 도항입니다. 예, 여기 서론에 보면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 말 이전까지 수백 년간 여수를 중심으로 전라도 남해안 사람들이 울릉도 독도로 건너가 활동한 사실들은 최근 연구 논문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던 바입니다. 특히 여수의 거문도 초도분들이 이미 19세기 말 이전부터 울릉도 독도를 왕래하면서 이들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울릉도 독도를 영속적으로 경영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1905년 일본이 독도를 불법 편입하기 이전에 조선정부에 의해서 시행된 울릉도 개척령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10월 25일 내일이죠. 이미 울릉도 독도는 실효적으로 지배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즉 주권을 행사한다는 의도와 의사를 가지고 영토에 대해서 행해지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가 실행되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19세기 말 이전부터 여수 사람들과 동남해 연안민들이 울릉도 독도 해역을 수백 년간 영속적으로 경영해 옴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부의 행정적 관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울릉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가면 최소한도 1693년에서 1696년 한 300년 좀 그때부터 이미 뇌원 스님과 그 흥국사 여기 여수 지역의 스님들과 같이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갔다는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최소한도 1693년 그 이전까지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표문과 연구 논문을 쓰기도 했는데요. 2018년도에 1월 달부터 10월까지 여수 지역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2018년 1차 조사 때는
거문도와 여수 그리고 흥국사 또 석천사에 가서 이제 스님도 뵙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조사 때는 이제 5박 6일 동안 거문도, 초도, 손죽도, 여수시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 3차 조사 때는 4박 5일로 또 거문도, 초도, 여수시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차 때는 이제 고흥, 완도, 해남, 강진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고흥, 완도, 해남, 강진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었고요. 일단 그래서 여수 지역만 11박 12일 동안 조사를 했고, 여기 빨간 글씨가 나오는 거문도에 사시는 김태수 씨라는 분의 부친인 김병순이라는 분이 가지고 쓰셨던 울릉도 독도 왕래한 거문도 분들 이야기 그를 자료를 발굴해서 저희들이 4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자, 여기 6분이 나오는데요. 이기순이라는 분이 거문도 뱃노래 전수회 회장이었습니다. 2018년 당시입니다. 현재 연세로는 87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김태수라는 분은 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버님 여기 김병순이라는 분이 남기신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원용삼이라는 분도 거문도 분이었고요. 이분도 역시 87세고, 그다음에 김충석 전 시장님은 지금 83세인가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도에 가서 이제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김충석 시장님만큼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김충석 시장님은 대대로 이렇게 뭐 선주랄까요, 뱃일을 이렇게 위에 조상님들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어릴 때부터 그 동네의 할아버지들한테 그 거문도 갔던 이야기, 독도에 갔던 이야기, 울릉도 갔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충현이라는 분도 역시 거문도 계셨는데요. 이분은 뒤에 신문에 나오는, 저 앞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신문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의 손녀와 결혼한 손녀 사위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그 거문도 지역 사정에 대해서 그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다 했고요. 박총산이라는 분은 이제 거문도 삼산면장을 지냈던 분으로, 이분도 역시 위에 그 조상님들이 울릉도 독도를 내왕하면서 울릉도에서도 뭐 둘째 부인이 거기 살았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김병순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기록 자료를 남겼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삼산면 서도에서 이제 뭐 내무위원도 하시고, 그 면에서 의회 의장도 하시고, 뭐 그 막걸리 주조 뭐 공장 같은 이런 것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남긴 일기와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 관련 기록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 자료들을 저희한테 제공해서 이걸 저희들이 다 일일이 스캔하고 정리를 해서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자, 책자로 발간한 것이 이제 거문도 자료 1, 거문도 자료 2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자료 총서를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울릉도 독도 관련 거문도 자료 해제해서 방금 앞에 봤던 2권에 대한 해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요 네 번째 책은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작업을 한 건데, 거문도 초도 분들이 울릉도 독도로 건너간 그 이야기들, 아까 앞에서 봤던 어르신들, 그거를 다 구술 채록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제일 끝부분에는 진옥스님 말씀도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예. 그래서 도항의 역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잠시 보면은 울릉도 검찰일기 1882년에 이규원 검찰사 갔을 때 거문도 분들이 선박 건조 미역 채취를 한 사람들이 김재근과 격졸 23명이 있었다.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울릉도 나무로. 그 다음에 초도 분들도 역시 선박을 건조를 했다는 것이고요. 역시 흥양 3도 거문도 분들이 미역 채취, 또 초도 분들 선박 건조, 또 초도 분들 선박 건조, 이렇게 해서 거의 전체 인원이 14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거문도와 초도 분들이 94명, 전체 인원의 67%가 되고, 또 그 뒤에 이제 여기 인근에 있는 나간 사람들이 또 21명을 포함하면, 또 전라도 남해안 이쪽 가까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115명으로 그 당시에 울릉도에 있었던, 거주했던 분들의 82%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성일 대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울릉도 관련된 분이고, 요거는 이제 초도에 가면 의성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구 앞에 아주 큰 비석이 있는데 김충석 시장님 본인이 사재를 틀어서 뭐 수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울릉도에 갔던 1882년에 그 검찰사가 만났던 그 사람들 이름을 요 밑에다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문도 초도 사람들 이렇게 여기 이제 왼쪽에는 거문도 김윤삼이란 분이 민국일보 1962년도에 이미 인터뷰에서 거문도 사람들이 울릉도 독도를 내왕을 했다는 증언을 인터뷰를 통해서 했고요. 또 63년에 박운옥이라는 학이라는 분이 조선일보에 또 동일한 이규태 코너라고 좀 유명한 코너 있죠. 거기서 이제 이규태 씨가 여기까지 와서 다 그 자료를 조사를 해서 쓴 겁니다. 앞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술비 소리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왜 이분들이 울릉도 독도를 왜 갔을까?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왜 거문도에서 외딴 거문도에서 거기 갔을까? 거문도 초도 사람들은 주변 바다에도 고기와 해산물 많이 잡아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울릉도까지 갔을까? 거문도 사람들은 일찍이 물고기나 쌀보다는 오히려 미역이나 전복 등 해산물이 더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근의 섬이나 어장에서 그것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이 손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에서 찾고자 했다는 겁니다. 인근 섬에는 자기가 그 주민들이 그걸 다 채취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문도 사람들 가서 그걸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울릉도 독도는 거문도 초도 사람들이 찾고자 한 최적의 섬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보물섬이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거문도 서돌이 이기순 어르신 이분이 이제 특히 그런 말씀하셨고 아까 앞에서 봤던 분들 중에서 김충석 시장님도 그렇고 이기순 어르신도 그렇고 또 뭐 하여튼 거기에 6분들 중에서 한 분 빼고 나머지는 지금 다 병원 신세를 지고 있거나 몸이 아주 불편하거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분들에게 거문도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책 내용으로 다소나마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구술한 내용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거문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울릉도를 찾아간 이유는 그만큼 힘든 여정만큼이나 주어진 수익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목숨을 걸고서라도 귀한 그런 그 배도 만들고 그쪽에서 나오는 해산물도 채취하고 해서 거문도에서만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1년에 한 3분의 1 정도 나오는 곡식으로는 거문도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 결국은 멀리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오면 1년에 그 빚을 갚고도 한 해를 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갔다. 김충석 시장님 증언에 보면 왜냐하면 겨울에는 할 일이 없다. 먹고 살기도 어렵고 겨울에 먹을 식량도 없고 또 그래서 목숨 내놓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배를 짓기도 하고 새 배를 지어서 타고 와서 타고 갔던 배에다가 또 여러 가지 해초리라든가 약초, 전복 말린 거 이런 거 전부 다 싣고 와서 서해안 심지어는 이분들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인천으로 해서 한강을 거슬러 와서 서울의 마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문도 분들이 마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울릉도에서 가지고 온 그 해산물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미역 이런 것들은 귀했겠죠. 그리고 또 울릉도에서 그 산삼을 많이 채취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초 이런 것들을 한양에 있는 그 마포까지 가서 판매를 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다. 뒤에 또 지도에도 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도 분들이 이제 그 울릉도 갔던 이야기를 보면은 초도에서 울릉도로 갈 때는 울릉도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사공을 제외하고는 목수가 직업이고 서는 일도 잘할 수 있는 건강한 청장년을 모집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끝내면 추석 후 가을에 한이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다 15에서 20톤 내외의 노와 도추로만 움직이는 풍선을 타고 장군바위 앞에서 고사를 모시고 이제 그 울릉도로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김충석 시장님 빼고 나머지 분들은 대충
봄에 한 3, 4월경에 울릉도를 가서 추석 쉬고 다시 검은도로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김중석 시장님 말씀으로는 초도분들이 아마 배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만들 때는 오히려 그 가을에 가서 겨울을 거기서 지내면서 그 작업을 해서 목재나든가 뭐 제재 작업 이런 걸 해서 배를 만들어서 오히려 뭐 봄에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아직까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만 조사해 본 결과는 기존의 우리 학계에서는 보통 한 3, 4월에 가서 한 10월 정도 돼서 이제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만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1년 내내 울릉도에 상주하다시피 했다. 그리고 자주 일기가 괜찮을 경우에는 자주 내왕을 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갔을까? 갔는 방법에 대해서 검은도 사람들은 출항할 때 뭐를 준비해서 갔느냐? 출항 전에는 미역을 이제 거기서 말리려고 하면은 검은도 방언으로 뚠이라고 하는 억새풀로 엮은 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서 독도나 울릉도에 있는 그 미역을 말릴 자리가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또 흙이 묻는다든가 모래가 묻는다고 하니까 그런 뚠이라는 억새풀로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멍석인 댁이죠. 거기다가 미역을 이렇게 펴서 말려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 싣고 왔다고 합니다. 검은도 사람들이 울릉도 독도로 갈 때는 물과 식량을 보충해가며 동남의 연안을 거쳐서 갔기 때문에 부산이나 삼척 또는 뭐 울진, 포항 이런 데서 중간 정착지에서 울릉도로 약초를 캐러 가는 사람들을 태워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항해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간중간 기착지에서 사람들을 싣고 가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일종의 여객선 역할도 그 당시에 했다고 봅니다. 특히 거기서 뭐 물개 이런 것도 만들어서 물개 기름 이런 것도 팔았는데 그게 상당히 돈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출항 시기는 대략 음력 3, 4월에서 귀향할 때는 8월 15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릉도로 갈 때는 제일 밑에 보면은 항로가 검은도에서 또는 초도에서 연도, 욕지도, 지세포, 가덕도를 돌아서 부산, 울산, 장기, 포항, 그 다음에 뭐 영해, 평해, 울릉도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지도에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갔는데요. 그래서 평해에서 울릉도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연안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강릉으로 해서 원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또 이제 서해 쪽으로 들어갔는데 서해 쪽으로는 주로 가서는 이제 서해 곡창 지역에서 나오는 뭐 쌀이라든가 이런 곡식들을 사서 조금 전에 봤던 동해로 가서는 울진이나 강릉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곡식들이 부족하니까 그걸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중간에서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 만나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 김병순 씨의 그 일기하고 그 기록 자료에 보면은 한 부분인데요. 풍랑을 만나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자기가 기억하는 분만 해도 한 10명 정도, 10분 정도 이제 오구장내비, 김충현, 조분의 배 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울릉도에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난파를 해서 보통 한 배에 한 15명 내외 이렇게 타고 가는데요. 다 몰살을 한 거죠. 그래서 제삿날 보면은 그 서도리에서 보면은 하루에 한 15집 정도가 한꺼번에 제사를 지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김태수 씨 그 기록물을 제공해 주신 김태수 씨의 경우에는 조부, 중조부 삼형제가 한꺼번에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울릉도에 가면서 중조부 여기 두 번째 세근, 선근, 준근이라는 요 세 분이 한꺼번에 형제가 이제 울릉도로 가다가 다 풍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족보를 봤는데 족보에도 그렇게 한날 한시에 거기 저기 1896년 병신년 10월 13일 날 세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걸로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 본인이 이제 밑에 4대째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가서 무엇을 했는지 가서 보면은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제 일구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부는 배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또 일부는 미역과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맑아서 한 번씩 독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며칠씩 독도에 머물면서 해산물 채취와 강치를 잡기도 했는데요. 강치에서 나오는 부산물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제법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개나 강치의 부산물 중에서 특정 부위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위는 아주 비싸게 팔렸다고 합니다. 여담으로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거문도 분들이 가서 뭐 독도에 가서 강치나 물개를 잡을 때는 그 쥐덫이라든가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 보면 1900년대 초 일본의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사람이 총기 사냥으로 독도 강치를 남획해서 거의 멸종시키다가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1904년, 5년, 6년 이렇게 거치면서 거의 한 2, 3만 마리인가? 기억이 선생님 몇 마리쯤 되죠? 그 강치 잡았는 게 2, 3만 마리인가? 하여튼 거의 막 씨를 말리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문도 사람들은 거의 저리 가면은 기껏해야 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아주 옛날 방식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배를 이 시대의 사람들이 타고 간 배 모양이 아마 저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배는 이제 조선 선도라는 그림인데요. 야스다 요시카타라는 사람이 충남 서천 비인도에 1819년도에 이제 표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해안에 있던 배들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조선 표류일기라는 책 속에 있는데요. 아마 그 거문도 분들이 그 울릉도 갈 때 탔던 배들이 아마 저런 배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13명, 15명 뭐 이 정도로 이런 배를 타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울릉도에서 이제 독도가 중요한데 울릉도에서 독도를 가서는 이용했던 배가 바로 이런 배였습니다. 떼배라는 건데요. 이기순 회장님이 직접 이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배를 타고 갔다 하더라. 그래서 2층으로 된 이 뗏목배에 돛을 세워서 노를 달아서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뗏목배를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할 수 있었을까? 저도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뗏목배이지만 이 규모가 아주 큰 것 같으면 이거만 할까요? 이거 좀 더 큰 그런 어떤 배 같으면은 또 불가능하지도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로 동도와 서도 그 사이를 왕래하면서 작은 이런 배를 가지고서 미역이라든가 해산물을 채취해서 실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 2층에 해산물을 이제 주로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거문도에서 본 조선 뗏목이라서 1887년도에 런던 하버 뉴스에 거문도 사건 당시에 거문도에 정박했었던 그 영국군들이 그렸던 그 그림입니다. 실제 당시에 거문도 사람들이 저렇게 떼배를 가지고서 거문도 서도리와 동도리 사이를 왕래했던 그런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분들이 울릉도에 가서 그 큰 그 나무들을 그죠 베어서 벌목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뗏목배, 조금 전에 봤던 뗏목배를 해체를 해서 가지고 와서 울릉도에 와서는 이런 집에 이렇게 그 대문 그죠 문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아주 큰 나무가 워낙 컸으니까 얼마 전까지도 거문도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런 집들이 있었는데 새마을 운동부터 하면서 뭐 최근에 한 1, 20년 전부터 거의 다 사라지고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울릉도에서 갖고 온 향나무, 큰 향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문도 동도리에서 이건 직접 제가 가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여전히 조상들부터 갖고 와서 제사 때만 베어서 쓰다 보니까 썼는데 아직까지도 수십 년, 뭐 100년 가까이 썼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 큰 향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함지박도 이렇게 있고요. 이 형은 뭐 이분이 이제 김병순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992년도에 6월 달에 울릉도를 방문해서 우노인이라는 오른쪽에 저분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107세 되는 분인데 이분에게 그 전라도 특히 거문도 분들이 내왕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방금 이 김병순 씨가 1962년 5월 달에 박정희 그때 이제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죠. 쿠데타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게 거문도 분들이 울릉도에 가서 독도까지 이렇게 왕래하면서 지켰다. 그런 것을 잘 기억을 해서 나라에서 독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이런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에게 보냈는데 거기서 답장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뭐 바빠서 그 밑에 비서관이 답장을 보냈는데 그 의장 비서관이 바로 전두환 씨였습니다. 보낸 사람이 전두환 씨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다 거기 아까 보던 그 기록물 속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마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우리 전라도 여수분들, 특히 거문도 초도 사람들이 19세기 말 이전부터 울릉도 독도를 왕래하며 이들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이 사실은 이분들이 울릉도 독도를 영속적으로 경영해 왔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